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죠?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7, 8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책은 제가 썼는데 책은 6월 달까지 개정된 거는 다 반영은 했습니다. 혹시 오탈자나 오류가 있으면 좀 발견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몇 번 보고 다 고치긴 했는데 혹시나 또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또 나오고 나서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시중에 있는 책 가지고 제가 다른 학원에 강의해 보니까 바뀐 게 반영 안 돼 있어서 엄청나게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 저는 6월 달까지 개정된 거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풀이인데 이론을 좀 보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시험에는 한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첫 주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 안 되는 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시험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각부 장관이 정하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한 4개 정도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 중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 다 암기 못합니다, 사실은. 그럼 제가 모르는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던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가태료 개별 기준, 사무소 설치 절차 이런 거, 분사무소 설치 절차 이런 거 대통령령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 시험에 나온 걸 예를 들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별 기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송파구에 모아주택 투기조장한 개업공개사 4.5개월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봐서 4.5개월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뉴스에 나온 거는 처음 봤다. 그냥 영업정지 보통 이렇게 나오지 업무정지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4.5개월 될 수 있는 게 왜 그렇겠어요? 무조건 조사하면 위반사항 하나는 나오겠죠. 개별 기준이 3개월이니까 2분의 1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4.5개월 가능하죠. 4.5개월 업무정지했다.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TBS 뉴스인가 나오던데요. 어쨌든 시행규칙에 있는 게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좀 바꾸기 쉬운 거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이게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공시가격 9억 이하만 가능했어요. 그 집값이 자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 기준금액을. 그래서 아마 12억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 통과 안 돼도 되니까 대통령령이면. 법률인 경우는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되죠. 국회 통과되려면 좀 어렵잖아요. 야당이 많으면 정부 하는 거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겠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목적도 21회 때 마지막으로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 오늘 있습니다만은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10년간 안 나왔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 프린터 요약집, 문제집 요거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본서는 무거우니까 안 가져도 되고, 기본서도 여기 함에다 넣어놓고 서식 같은 거는 기본서 봐야 되거든요. 요약집에는 모든 서식을 다 넣어놓지 않았는데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거는 틀려도 됩니다. 80점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제가 쓴 책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출판사 거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보면 저는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강의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거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은 분명히 말하지만 80% 이상은 80%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낸다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킬러 문항 내지 말라 뭐 이렇게 사교육 뭐 전부 다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더라고. 스타 강사들 400억씩 이렇게 번데 1년에 저는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래서 세무조사할 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그 킬러 문항 내지 말라 학원 강사들 돈 벌는 거 사회악으로 거의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스타 강사들이 뭐 유튜브에 100억 있다 이런 거 막 올리고 이러니까 잔고 100억이다 올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목적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우리 좀 이따 용어 정의하면 공인중개사란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요. 자격만 취득했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업무를 사실 자격증 딴 거나 안 딴 거나 똑같다고 따놓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다면 그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데 시험에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명문이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오늘 문제에도 보면 그 지금 1일 모의고사 문제 내드린 거에도 보면 1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명문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 적지 말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근데 뭐 공신력 제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공신력 제고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우리 요약집 7페이지에 보면 메뉴의 박스에 목적이 아닌 거 8개 적어놨습니다.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등 8개 적어놨는데 좋은 말이지만 시험에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를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꾸 기본서나 이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지금 요약집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아닌 것. 그냥 좋은 말이지만 법조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아니다. 자, 이제 용어정의부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안 나오면서도 가장 어렵다. 중개라는 말 뜻은 중개,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이라는 건 중개, 사람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국어사전적으로는 국어사전에 네이버 다음에 중개 써보면 중개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알선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알선에도 중개 아닙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3개월간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헌법 합치 결정 전원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전부 다 합헌이다. 석 달간 월세 안 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안 줘도 된다.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다. 헌법소원 낸 사람은 그 석 달 안 냈다고 권리금 매덕되는 걸 못 받아가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반된다 했는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에 있잖아요. 그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 안 해주고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해도 되고 해지해도 되죠. 몇 번에 있어요? 30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그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몇 번에 있어요? 29번에 있습니까? 30번에 있습니까? 30번
30번 맨 밑에 보면 있죠. 30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3기의 차임액, 3기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석 달 월세액을 말하는 거죠.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되지. 만약에 이번 달에는 장사가 안 돼서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자, 어쨌든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건 중개 아니다. 권리금 알선하는 건 중개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많이 받아도 된다. 권리금 알선하다가 사고가 났다, 손해가 발생해도 그거는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도 못 받아요. 중개사고만 보험금 받잖아요. 중개가 아니니까. 컨설팅 하는 것도 중개 아닙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중개가 아니면. 그래서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나무자격증 등록증 빌려가지고 중개를 하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 건물에 새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보증금 받아가 떼먹고 안 돌려줬어요. 그건 중개사고 아니다. 왜?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한 거는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사고 아니니까 보험금 달라 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자,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시험에 10번 넘게 나온 게 그밖의 권리인데, 이 그밖의 권리가 어려운데, 그밖의 권리에 관한 그밖의 권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10번 넘게 나온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고요.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어요? 물론 둘 다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한 사람을 고르라면 매수인 매도인 누가?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별로 매도인은 저한테만 해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내놓고 이렇기 때문에 매도인 많이 있어봐야 별로, 물론 좋긴 하지만 매수인이 더 좋습니다. 매수인은 돈 많이 있으면 오늘 당장 살라고 하면 살 때 있죠. 근데 파는 거는 오늘 당장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아무리 싸게 판다고 안 나갑니다. 당장 10억짜리 1억에 판다고 당장 안 나가요. 땅 같은 거 못 팝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임자가 나타나야, 진짜 그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야 팔 수 있어요. 저도 땅 팔아보려고 상속받은 거 팔아먹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팔겠더라고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더 싸게, 자꾸 싸게 준다 해도 더 안 사. 그럼 더 깎자 하고, 또 깎아준다 하면 또 안 하고, 또 더 깎자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뭐냐면, 매수인은 보통 80% 이상이 다 융자 받는답니다. 전세를 얻든 매매를 하든 80% 이상이 융자를 받는다고요. 그 융자 알선하면은 그 저당권 설정하고 담보대출 받잖아요. 알선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커미션을 0.3% 정도 받는데 그게 중개보수라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형사사건 판례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권리다. 중개상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다 해도 되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아무도 중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있게 두 가지가 있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매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환매는 환매권자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죠. 그래서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하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 환매권은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냥 시험에 유치권이라고만 해도 중개상 권리라고 출제됐고요, 사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유치권도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366조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 알선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다 중개상 권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X.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이것도 10번 이상 나왔는데요.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고 주관적,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개업공개사입니다. 여기서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중개행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직원이 손님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갔으면 사장이 중개행위면 책임져야 되죠. 중개행위면 아니면 책임질 필요 없죠. 사장이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떼먹지 말라고 맨날 교육했는데 떼먹은 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나,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손님 입장에서 보면 중개사무소 보고 돈 맡긴 거지 그 직원 개인 보고 맡긴 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책임져야 된다. 예,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가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공동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가 2명이 개입됐으면 매수인이 손해를 봤으면 매수측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습니까? 매도측 개업공개사도 책임이 있습니까? 둘 다. 우리 공동중개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둘 다 하잖아요. 그 도장 찍는 거 책임진다고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게 이게 공동중개라고요. 공동중개했을 때도 중개에 포함된다. 중개에 포함되니까 나중에 중개사고 나면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매수측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공동중개했을 경우. 자,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나오면 중개업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특정인하고 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특정 중개사물, 토지만, 그 다음에 학원 건물만, 약국만, 병원만 중개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지만 특정인하고 이모한테만, 고모한테만, 친구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도 된다. 중개업 아니니까.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중개를 계속 반복해 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자,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이니까 틀린 말이고요.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나오면 중개업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고요.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의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우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인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안 땄잖아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라고요.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는데도 등록한 걸로 보잖아요. 종류, 종별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는데 종류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 회사가 있고요. 개인,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 부칙개공 줄여서, 또는 중개인. 아마 다른 시중에 있는 책엔 중개인이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어요. 중개인이라는. 그래서 이 부칙개공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출제위원들이 부칙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2006년도 부칙이에요. 벌써 20여 년 전에 부칙이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잘 찾지를 못하니까 부칙개공 들어가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자, 법인 중에서 법인 회사인데, 법인 중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이른바 특수법인인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단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특별법에서 등록 안 해도 된다 돼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달라진 게,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했는데 지금은 모든 특수법인이 다 2,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보정 설정을 해야만 했다고요. 올해부터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이 4개 모든 특수법인 전부 보정 설정 금액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그 한국부동산학회, 경매학회 여기서 지금 뭐 논문 발표할 때 토론을 하면서 좀 이게 보정 설정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도,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그게 이 논문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보정 설정을 건별로 계약할 때마다 본가입하는 많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2억 가입했다 하더라도, 2억이라 하더라도 1년에 손에 입힌 총액이 2억이에요. 그 전세 사기 이런 거 보면 막 수십 명한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실제로 손님들은 받아갈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여러 명한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도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계약 한 건 할 때 뭐 예를 들면 많은 보험료 내봐야 크게 돈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 없잖아요. 지금은 1년에 100건 하는 사람이나 1년에 한 건도 못 하는 사람이랑 무조건 똑같다고 보험료가.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 몇 킬로 이상 많이 달리는 사람 좀 더 비싸게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2만 킬로도 안 하면 좀 더 싸고. 아마 앞으로 이게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하고는 물론 상관은 없고요.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고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부칙개공 있잖아요. 그냥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포함, 제외가 아니고. 그래서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부사장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고요. 반대 해석을 하면.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다 X예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니까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니까 작성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할 수 있고, 자격증 있고 없고가 보조원하고 차이 나고요.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게 중개 업무이다. 보조원은 못한다. 그리고 소공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그리고 소공은 인장등록, 개공, 소공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공이란 법인, 회사에 취직한 사람만을 의미한다. 개인 밑에 취직할 수도 있죠. 개인개업공개사 밑에. 만자. 잘 모르면 모든 과목,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말 나오면 거의 80%는 X입니다. 100% X는 아니지만 80%는 X라고요. 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명언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사원, 여기서 사원이나 임원이나 같은 말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하고 사원 같은 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원이든 임원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취직해가지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어디 모의고사, 시중에 모의고사 보니까 이게 단순한 업무, 단순한 이 말 빠졌다고 X 해놨더라고. 그냥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공이든 개공이든 둘 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4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중개 업무 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보조원은.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못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안 됩니다. 기출문제 이런 게 출제됐고요. 자, 오늘 6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책 이제 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1번 옳래요. 2번 잘 모르면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라고 했죠? 모든 계공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계공은 절대 안 되죠. 물론 부칙 계공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절대로 다시는 부칙 계공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부칙 계공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부칙 계공이 될 수 없다. 옵니다. 오. 부칙 계공은 될 수 없어요.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부칙 계공은 될 수 없다고요. 부칙 계공은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거지 새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모든 X입니다. 아마 지금 다른 제가 최근 못 봤습니다만은 해설을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해놨어요. 어떤 제가 강의하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옳은 것은 해놓으니까 1번 옳다. 그게 해설이야. 나머지는 뭐가 틀리는지, 그 틀린 걸 뭐 틀리는지 적어놔야 되죠. 저는 틀린 거는 뭐가 틀리는지 다 적어놨다고 최소한. 다만 옳은 것은 왜 옳은지는 안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옳은 거니까 특별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해설방 아마 이 문제 불입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옳은 것은 하면 틀린 것 4개는 다 설명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이 하루아침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다음에 검색해보면 제 책을 20몇 건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제 이름 검색해보면. 근데 계속 원고를 가지고 수정하고 해야지. 갑자기 이게 문제 출판사에서는 갑자기 며칠 만에 책 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정하니까 가능하지. 문제풀이 책은 가급 안 쓰려고 그래 강사들도. 왜냐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답을 말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본서야 그거 안 읽고 그냥 설명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문제풀이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혹시 답이 만약에 제가 잘했는데 또 이게 출판사에서 편집하면서 밀려가지고 막 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3번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건 주관적 의사입니다. 주관적. 개인 그 주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했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개업공개사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중개 완성 전에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 완성된 때는 계약서 작성하라고 돼 있죠. 그 중개 완성도 안 했는데 대서 대필해 주면 안 된다고. 행정사가 대서 대필해 줘야 된다고요.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적어주면 그 왜요 물어보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 가져와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서만 대필해 주는데 그게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사법에도 위반됩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법. 2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페이지 3번. 8페이지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간다. 맞고요. 4번이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을 땄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33회 때 출제됐잖아요. 33회 때. 어떤 과목이든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봤는데 헷갈리고 이런 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공법 같은 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 나왔던 걸 정확하게 해놓고 그 범위를 시간이 남으면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죠. 자꾸 사이드에 있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 땄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자, 다음은 8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용어정리 옳은 것은 옳은 거 한 문제 풀면 틀린 거 5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3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3번이 답이네요. 4번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안 된다. 중개업무.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죠.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게 중개업무이다. 중개업무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보조원이죠. 보조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현장 안내 단순한 업무 이런 말 없죠. 그냥 보조한다고 돼 있고요.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10페이지 6번 문제. 틀린 것인데요. 틀린 것.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2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예,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환매권도 중개상권리라 했죠.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죠. 근데 증여받은 토지는 중개상물입니다. 지금 오늘 또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주인이 전세금 내주기 위해서 DSR 40% 적용하는 걸
DTI 60%로 완화하겠다. 그 주인이 세입자 돈 내주기 위해서 대출받는 거는 좀 더 많이 대출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지금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는 2천만 원, 성년인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안 내고 증여해 줄 수 있는데 그걸 결혼자금에 한해서 상당한 금액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그게 참 말이 애매해. 그게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이때까지 몰래 다 보태주고 했죠. 저도 애 결혼하는데 그 부조금 들어온 거 아예 딸이 그거 지가 다 챙겨버리고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대신에 지가 그거 가지고 예식장비 내고 그러니까 남는 건 없더라고요. 예식장비가 뭐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어쨌든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주잖아요. 몰래 암암리에. 그 보태주도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무슨 다른 건 가지고 누가 고발하거나 하면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뭐 그래서 결혼 장려한데 그거 받으려고 결혼할 사람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 자금은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더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좀 올리긴 해야 되지. 지금 한 8년 전에 5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거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미성년자 태어나자마자 통장 만들어가지고 2천만 원 넣어주고 다시 빼가지고 부모가 쓰면 돼요. 써놓고 나중에 뭐 하면 돼. 그 2천만 원 준 거 가지고 돈놀이 해가지고 이자 늘려가지고 다시 준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계속 그 미성년자 통장으로 거래를 자꾸 하면 그게 다 왔다 갔다 하면 원래 도박 자금이 뭐 1억이라고 하면 그 한 판에 1억이라고 판돈이 1억이라고 하는 거는 한 판에 1억 끈 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돈 다 합한 게 1억이 그게 도박 자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한테 주는 것도 계속 돈을 왔다 갔다 뺐다 넣었다 하면 그거 전부 다 나중에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다고요. 10년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성년인 경우는 5천만 원이죠.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환매계약 이것도 어쨌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한 1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최고 많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했으면 해당되겠죠? 답 3번이네요. 틀린 거. 이게 판례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 적발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 컨설팅만 했지 중개업은 컨설팅 했다.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검사가 막 윽박지르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컨설팅 위주로 해도 중개업도 몇 건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몇 건 하긴 했는데요. 그래 한 건만 한 게 아니고 업으로 몇 건 했으면 반복적으로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예요. 그 증거 없으면 딱 한 건밖에 안 했다. 중개는 우겨야 되겠죠. 딱 한 건만 했으면 중개업 아니죠? 그럼 반복적으로 몇 건 중개를 했으면 그거는 중개업이라고요. 반복적으로 했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컨설팅업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한 건만 단 한 번 우연히 이런 말 나오면 그건 중개업 아니죠? 많이 해놓고도 쪽발되면 나 우연히 한 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증거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느낀 게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만을 볼 뿐이더라고요.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등록한 자가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 안 하면 똑같다고 자격증 안 딴 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건 똑같죠. 물론 취직하면 중개업무 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5번 이게 판례인데요.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개보조원이 40억짜리를 중개하고 4억인가 3억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한 3억 정도 받기로 했어요. 40억짜리를 중개하고 그래가지고 사장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는 추정입니다. 확실한 거 그 내부 규정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장하고 5대5로 먹기로 했거나 아니면 몇 대 몇으로 하여튼 사장한테 얼마를 떼줘야 돼요. 그 한 건 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나잖아. 3억 그냥 혼자 다 먹으려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 썼다고 보조원이. 그러면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해가지고 나가니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양식을 출력하니까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데 사장 이름 적으면 사장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름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억 달라고 하니까 네가 세금 잘못 설명해가지고 1억은 못 주겠다, 2억만 주겠다 하니까 보조원이 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3억 다 달라고. 그냥 2억만 받았으면 될 텐데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너무 막 많이 먹으려고. 판례가 한 푼도 줄 필요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다, 업자. 무등록, 왜냐면 중개업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그 개업공개사로 이름 적었다는 거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등록, 그래서 판례가 나왔다고. 무등록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조금이라도 주는 거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욕심내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아니면 또 사장이 계약서 사장한테 보고했으면 법정보수는 받았겠죠. 40억 0.9%니까 4936 3,600만 원은 합법적으로 3,600 양쪽에 다 받으면 7천만 원 넘게 벌 수 있는 걸 한 푼도 못 벌고 대부분까지 가다가 소송비만 몇 천만 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보조원은 계약서에다가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에다 이름 적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적었으니까 개업공개사라고. 판례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입니다. 12페이지 9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예,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니까 반복했다면 중개업이고요.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보조적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4번 뭐라고 했어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5번도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중개에 해당된다. 즉 공동중개하면 그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손해 발생했으면. 자, 13페이지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예, 이거 시험에 뭐 26회 때는 기출문제잖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고.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중개상권리라고 했죠. 우리 요약집에도 저당권 등 담보물권 요약집 8페이지 밑에 판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성 없이 단 1회 우연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업은 직업의 줄임말이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니까 개업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란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80% X다. 즉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개업 공개사한테 취직할 수도 있죠. 반드시 법인, 회사에 취직된 사람만 소속공개사다. X.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확인 설명 의무 없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의무만 보조해야 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